들어간 사람은 있지만 나온 사람은 없다. 그렇게 증발하듯 사라져버린 두 사람. 벌써 6년이 넘은 시간. 이들은 그 어떠한 생존 반응도 없으며 무수한 의문점만 남긴 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린 누군가 놓친 그 기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토요 사건 팩트,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살아있던 자의 마지막 위치 편입니다. 많은 방송사와 유튜브를 통해 접하셨을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수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수사 담당관의 말을 인용하자면 100 중에 99의 수사는 이미 끝났다. 하지만 나머지 하나.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피의자 신분이자 인터폴 적색 수배자인 단 한 사람만을 조사하지 못했다. 누군가가 입을 다문 채 무수히 많은 의문만 남긴 이 사건. 그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이 사건입니다. 해서 오늘 우린 분명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았을 그 흔적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은 사건 발생의 순서부터 그 이후 남았던 많은 의문점들, 그리고 그 안에 발생한 한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종자 전민근 씨와 아내 최성희 씨. 이들 부부는 2015년 11월에 결혼을 했던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아 이들은 아예 증발하듯 사라져버렸죠. 그 마지막 기록에 대해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내였던 최성희 씨는 연극 극단에서 연극을 하던 분이었는데 2016년 5월 27일 저녁 7시부터 10시 사이까지 원래 아르바이트, 학생을 가르치는 연기학원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파트에 차를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한간에는 오후 10시쯤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집에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사건 기록은 전날 샀던 물건들 중 가지고 올라오지 못한 물건 2개를 가지고 밤 11시 40분경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마지막으로 포착됩니다. 그리고 남편인 전민근 씨는 한 동업자와 함께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서울에서 내려온 동생들과 함께 약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28일 새벽 3시경 동업자가 차로 당시 전민근 씨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전민근 씨는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들러 담배 한 갑과 캔커피 2캔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새벽 3시 45분 그 CCTV가 마지막 포착이었죠. 5월 28일 새벽 3시 45분까지 분명 집 안에는 이 둘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상하게 둘은 연락이 되질 않았죠. 그리고 5월 28일 오후에는요, 전 씨가 동업자에게 오늘 좀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 나가겠다, 하루만 영업을 쉬자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는 아내가 자신의 극단에다 연락을 해서 자기가 좀 몸이 안 좋아 오늘 못 만날 것 같다라는 말을 남겨 이들은 5월 28일 아예 밖에 나오지 않은 흔적처럼 보이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은 하루하루 지나가게 됩니다. 남편 전 씨의 아버지는 어떤 약을 전달해 주기 위해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닿지 않자 결국 5월 31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집을 열었을 때 집안에 이들 부부는 아예 없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어디론가로 나간 걸까라고 생각을 한 경찰, 아파트의 CCTV를 전부 분석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명 들어오는 장면은 찍혔지만 나가는 장면은 지금 이 순간까지 포착되지가 않았습니다. 집엔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은 없었다. 그럼 혹시 아파트 내 찍히지 않은 어느 공간, 물탱크 같은 곳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모두 다 수색을 해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죠. 결국 어떤 범죄 현상이 발생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집안 내부에 현장 감식까지 벌였지만 혈흔 및 어떠한 다른 DNA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집안 내부는 범죄 현장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가정집 모습 그대로 있는 상황이었죠.
경찰의 CCTV 위치 확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CCTV에 포착되지 않고도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공간들의 CCTV를 전부 조사해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증발하듯 사라져버렸죠. 이제 곧 7년째입니다. 이 사건에 많은 의문점들이 사실 남습니다. 가장 큰 의문점이라고 외부에 알려져 있는 내용, 바로 그 CCTV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는 과거 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잠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광안리에 있는 아파트.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본 결과 이 아파트에 거주했던 15층에서 CCTV를 찍힐 수 있는 공간은 매우 많았습니다. 첫 번째, 정면 출입구 쪽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CCTV가 있었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당연히 CCTV가 또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노출되지 않고 나올 수 있었을까? 단 한 공간이 존재했죠. 바로 복도식 아파트의 끝, 비상계단 출입구였습니다. 전 당시 이 출입구를 통해 15층을 내려와 바깥을 나가는 길을 확인을 했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정면에 있는 CCTV가 이 장면을 찍고 있다라는 문제였죠. 물론 한 방송사에서는 여기 부분에 노출이 안 될 수 있는 부분, 혹은 어떤 방송사에서는 화질이 안 좋아서 모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예 찍히지 않았다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저 벽, 높은 저 벽을 강제로 뛰어넘으면서 뒤로 넘어가면 안 찍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질이 좋지 않아 경찰이 판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가능성까지도 열어두었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굳이 저렇게 나갈까라는 의문점이었죠. 첫 번째, CCTV에 찍혔다 하더라도 경찰이 판단하지 못했다라는 건 좀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경찰들은 CCTV를 당시에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물론 흐릿해서 판단할 수 없었을진 모르겠지만 말이죠. 두 번째, 앞에서 보인 그 문턱을 강제로 넘으면서 사각지대 중심으로 계속 도망치듯이 CCTV에 찍히지 않고 사라졌다라는 얘기, 이것도 매우 이상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의 모든 CCTV 위치를 알고 계신가요? 나는 CCTV에 찍히기 싫다.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겠다. 사각지대 동선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카메라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각도가 어디까지인지, 얼만큼 줌이 되어 있는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비실을 방문해 그 위치가 어디를 찍고 있는지를 포착하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미리 확인했다라고 하기엔 조금 이상한 상황, 그리고 미리 확인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가능성은 어떤 게 남게 되는 걸까요? CCTV에서 찍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아마 이들이 집에서 사라졌지만 다른 집으로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이 복도식 아파트의 무수히 많은 집들 중 어느 집으로 갔을 가능성인 것이죠. 그리고 그 집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들이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모습만 찍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실 때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밤늦은 시간 아무렇지도 않게 귀가했던 두 사람이 갑작스럽게 CCTV를 피하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루트로 사라졌다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너무 과한 추리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죠. 복잡하게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트릭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매우 간단하고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아파트 내 어딘가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한 가지 가능성은 분명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언급을 했었지요. CCTV의 화질이 매우 안 좋아 밤에 보면 정확하게 누구인지 포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이 사실이 분명 가능하다라는 걸 전제를 깔고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점 두 번째,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들이 언제 사라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5월 28일 새벽 3시 45분까지의 그 엘리베이터 CCTV 기록은 있지만 그 순간 이후부터
5월 31일 집의 문을 강제로 열어서 사라진 걸 확인했을 그 사이의 시간 동안 이들이 언제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28일 새벽에 3시 45분 이후인 새벽 4시일 수도 있고 새벽 6시 혹은 낮일 수도 있습니다. 밤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집안에 남은 흔적으로는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집의 문을 처음 열었을 때 집안 내부는 그냥 무언가 싸움의 흔적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가정집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을 본 물건들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먹었던 음식들이 설거지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도 그대로 있는 상황. 누가 보더라도 갓 사람들이 생활하다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이었죠. 그럼 5월 31일 문을 열기 바로 직전에 사라진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 정황은 포착됩니다. 당시 사라진 아내 최 씨가 매우 아꼈다는 그 강아지가 그 집안에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대소변을 여러 군데 본 상태로 그대로 보여졌다라는 것. 그러면 아마도 31일 이전 하루, 이틀 사이 전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5월 28일 새벽이 넘어가며 28, 29 그 안에 사라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들이 사라질 땐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채 사라진 걸까요? 수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CCTV에서 보였던 그 옷들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갈아입지 않은 상태라면 아마도 실종 당시의 그 모습 그대로에서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은 시각에 갑작스럽게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으로 사라지게 된 걸까요? 이들이 가지고 나갔다 사라진 물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갑. 두 번째, 여권. 마지막은 노트북이었죠. 누가 보더라도 그 이전의 모습은 잠깐 외출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사라진 물건들은 잠깐 외출하는 사람의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멀리 가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권을 가져갔다는 건 해외로 가기 위한 것. 해외로 가려면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이들이 카드를 썼을까요? 아니요. 그날 이후 카드를 쓴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은행에서 저축돼 있던 꽤 많은 현금을 인출한 기록도 아예 없습니다. 그럼 노트북은 왜 가져간 걸까요? 노트북 안에 무언가가 남아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의문점 첫 번째에서 저희는 이런 이야기도 사실 했습니다. 의문점 첫 번째, CCTV에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 그 아파트 내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죠. 이걸 의문점 두 번째와 합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피해자들이 사라진 시점을 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는 일종의 편견에 휩싸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들이 함께 집에 있고 새벽 3시 45분 이후에 갑작스럽게 함께 사라졌다. 둘이 어떻게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들 사이의 시간의 편차는 무려 4시간입니다. 밤 11시 45분경 귀가했던 아내 최 씨. 최 씨가 사라진 시간과 남편이 사라진 시간이 정말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이 집안, 이 아파트 내 어딘가에서 사라진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내 먼저, 그 이후에 남편, 시간의 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우린 한번 고민해봐야 될 대목이기도 합니다. 언제 사라진지 알 수 없다. 그건 둘이 한 번에 사라진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에 말씀드릴 핸드폰 한 가지 때문인데요. 이날 당일입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2대 가지고 귀가했습니다. 평소 핸드폰을 한 대만 가지고 있던 남편이 이날은 2대였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왜 2대인지는 잠시 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문점 세 번째, 생존 신호에 대한 포착입니다. 아내 최 씨에 대한 생존 신호의 마지막 포착은 CCTV 기록인 5월 27일 밤 11시 45분. 그 이후에 과연 흔적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아니요, 있긴 했습니다. 극단에 못 나간다. 그리고 영원히 못 나갈 것 같다.
앞으로 탈퇴해야 될 것 같다라는 문자를 보낸 기록이 실제로 있었죠. 하지만 이 문자 내용을 모두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녀가 보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의심이었죠. 해서 생존 신호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건 바로 5월 27일 밤 11시 45분까지입니다. 그럼 남편은 5월 28일 새벽 3시 45분 이후에 문자 말고 생존 신호가 과연 있었을까요? 저희는 그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5월 29일 저녁 6시 28분 바로 실종됐다라고 얘기하기 거의 이틀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남편은 동업자에게 갑자기 연락을 합니다. 공동운영비를 전체 입금을 하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한동안 함께 일을 못할 것 같다. 한 사건이 터졌는데 이걸 해결하고 와야 될 것 같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목소리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목소리가 남아있다는 건 생존 신호가 확실히 있었다라는 뜻이 되죠. 적어도 이 둘 사이에서 남편 전 씨만 생존 신호가 훨씬 더 길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생존 신호는 5월 31일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5월 31일 오전 10시 57분 아내 핸드폰으로 극단에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 하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연락이 옵니다. 결국 너무 답답했던 극단의 직원들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는데요.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도 좀 안 좋은 선택을 했던 거 알죠?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라는 얘기로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물론 경찰 수사 결과 집 근처 어디 병원에도 입원한 기록은 없었죠. 그러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5월 31일까지 남편의 생존 신호는 명확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CCTV를 어떻게 피해서 바깥으로 나갔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딘가 가까운 데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헌데 경찰이 판단했던 이 통신 내역 기록이 저를 굉장히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집 근처였습니다. 집 근처였다는 건 통신기지 내역 반경 내에서 이 아파트 근처 중심 어딘가에 남편이 있었다라는 뜻이 되죠. 분명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나와서 그 전화를 아무렇지 않게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어떠한 흔적도 없다. 남편은 그 흔적을 띠고 있다. 그런데 나온 흔적, 남편도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지 않다. 이들의 생존 신호의 마지막은 동일하게 확인이 됩니다. 6월 2일 새벽 6시 47분 남편 전 씨는 아버지에게 괜찮아요라는 짤막한 메시지만 남긴 채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침 8시 47분 부산 기장의 한 곳에서 갑자기 핸드폰이 꺼집니다. 그리고 그날 같은 날 저녁 서울 광진구에서 아내의 핸드폰의 신호가 꺼지게 되죠. 아마 이동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들의 신호는 지금까지 없어진 상황이죠. 여기까지의 내용만 보게 된다면 첫 번째 이런 가능성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남편 전 씨와 아내 최 씨가 함께 아파트 CCTV를 피해 어딘가에 잠적해 있다가 함께 기장으로 이동해서 버스나 혹은 자동차를 타고 그 이후 서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차례대로 껐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예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과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해서 경찰은 모든 내역을 수사합니다. 혹시 빚이 있었나? 문제가 있었나를 여러 가지 체크해봤지만 이들은 금전적인 문제, 보험과 관련된 문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통장에는 꽤나 거액의 돈이 입금이 되어 있는, 저축도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갑작스럽게 그렇게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의문점 네 번째, 바로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 전 씨는 한 여성과 연락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바로 전 여자친구였던 장 씨였죠. 이들 사이에서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의 기록이 좀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만났던 첫 연인이자 서로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다가 집안의 반대로 결국엔 헤어지게 되죠. 장 씨는 먼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 씨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 씨는 계속 전 씨를 그리워했고 이들 사이의 연락을 알게 됐던 당시의 남편과 결국 트러블이 생겨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전 씨는 최 씨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폭언과 위협을 하고 협박을 했던 게 전 여자친구 장 씨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장 씨도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장 씨는 재혼을 해 외국에 가서 거주하며 딸을 낳았었는데 그 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상할 정도로 남편 전 씨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 씨는 핸드폰이 2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 대는 동업자와 같이 일하는 공간에 항상 놨던 핸드폰이었습니다. 바로 장 씨와 연락하는 핸드폰입니다. 늘 가게에 있었던 핸드폰. 그런데 바로 이 실종된 그날 이후부터 그 핸드폰도 사라졌습니다. 그럼 핸드폰을 2대를 가지고 집으로 귀가했다라고 보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여기에 포인트가 첫 번째 맞춰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가져가지 않았던 핸드폰을 왜 그날만 가져갔을까? 이건 장 씨와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럼 장 씨가 과연 들어왔던 기록은 있는 걸까요? 있었습니다. 장 씨는 2016년 5월 5일 한국으로 혼자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장 씨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 현금 그리고 해외 달러만 사용하고 있었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대부분 찜질방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또 어떤 별다른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다라고만 주장하고 있지요. CCTV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월 14일 토요일에는 장 씨의 남편, 새로 재혼한 그 남편도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외국인은 아니고 한국에서도 공부를 했고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한국인. 대신 영어를 잘하면서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자, 이들은 이렇게 함께 입국을 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게 됐는데 5월 27일, 5월 28일 이 둘 신혼부부가 실종이 됩니다. 그 이후 6월 20일 날 출국 예정이었던 바로 장 씨의 부부가 갑작스럽게 6월 7일로 출국 날짜를 앞당기며 노르웨이로 출국을 해버리며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99 중에 하나만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한 사람만 수사하면 된다가 바로 그 장 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장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경찰의 수사 결과 장 씨가 부산에 있었다 혹은 부산에서 함께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한 커피숍에서 남편 전 씨와 어떤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걸 봤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목격담이었죠. 물론 시간이 좀 많이 지나 CCTV는 삭제된 상황이라 정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위해 여러 번 요청했지만 당연히 출국을 하고 노르웨이에서 아예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었죠. 경찰은 결국 송환 요청을 노르웨이 당국에 하게 되었고 노르웨이는 이런 답변을 보내게 됩니다. 피의자 송환을 위해 노르웨이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지만 노르웨이 법원은 본건 피의자에 대한 인도인을 바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내용이었죠. 물론 재차 다시 한번 요청할 수 있었지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 항소할 시간을 놓쳐서 하지 못했고 이제 범죄인 요청을 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또는 현재 대한민국은 그녀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 어떤 다른 곳에서 검거가 되어 한국으로 송환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현재 노르웨이 내에서는 잠적한 상태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이 신혼부부가 갑자기 사라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헌데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날 하필 핸드폰을 2대를 가지고 들어왔고 그리고 그 시기에 겹쳐서 장 씨는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장 씨는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만난 적이 없다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부산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남편의 생존 신호가 끝났던 곳도 집 근처. 이들은 정말 만나지 않았던 걸까요? 만나지 않았다면 왜 남편은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매우 많은 의문점만 남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제보를 받으며 그리고 부산 근처에서 저도 많은 내용들을 취재하고 확인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혹은 타국에서 장 씨를 강제로 송환해오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따로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다고 아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그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남았을까요? 바로 증거입니다. 무언가 그들이 진짜 부산에서 그 시기에 만났다라는 증거라도 존재하고 그 기록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우린 이 사건이 미궁 미스터리 속으로만 남아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의 문제인데요. 하나, CCTV를 도대체 어떻게 피해 나간 걸까라는 그 의문점, 그곳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하나. 두 번째, 장씨는 범인이야, 장씨만 그냥 알아서 오고 해결하면 돼 라는 안일함.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놓고 이 두 가지만 집중한다면 이 사건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상황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앙에 보이는 이곳, 바로 당시에 실종된 그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어떻게든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앞은 광안리 번화가 해변가, 위쪽은 큰 도로가 있는 광안리 길입니다. 위쪽으로 가면 해운대로 가는 방향, 반대쪽으로 가면 서면 쪽을 향할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하죠. 분명 경찰은 이 주변의 모든 CCTV를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있는 공간은 모두 다 말이죠. 저희도 현장은 분명 확인했습니다. 나간다면 어디선가 분명히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가게 CCTV로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 이 근처에서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뭐만 남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나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인 걸까요? 경찰 수사가 모든 부분은 다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 중 저희는 한 가지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2016년 광안리라는 지역적인 특징. 여러분, 혹시 광안리를 여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안리에 여행을 하게 되면 모텔도 있습니다. 호텔도 있지요. 그럼 PC방에서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찜질방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관광지에서 숙박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숙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CCTV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와 마주칠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감춰야 한다면, 누구도 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누구도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게 어디였을까요? 분명 남편은 그 아파트에서 어떻게 나와서 어디선가에 연락을 했고 생존신호가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집 근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확인했던 단 한 가지의 가능성은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2010년 당시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에어비앤비, 당연히 경찰 수사에서도 빠져있는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에어비앤비의 특징상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내용,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많이 이용하는 거기도 합니다. 특히 관광지에 많이 밀집되어 있죠. 에어비앤비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렌탈해주는 것입니다. 호스트와 게스트라는 입장으로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숙박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이 경우는 실제 마주치지 않고도 비밀번호만 알려주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즉, 신원 확인이 아예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입실했다가 퇴실한다라는 건 분명하죠.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주변 어딘가에서 숙박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몇 명이 함께 있는지도 알 방법은 없습니다. 광안리 안에 2010년 당시 호텔, 모텔, 찜질방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 그때 당시에는 다른 내용, 바로 에어비앤비도 존재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공간에서 머물 수 있는 곳, 누군가의 눈을 피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존재했다면 바로 그곳일 가능성이 분명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단 찾아내기가 어렵죠. 저희는 해서 이런 가능성을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016년 바로 5월입니다. 5월에서 6월 사이 광안리 근처에서 에어비앤비를 직접 운영하셨던 분들 중 누군가가 숙박을 장기적으로 했다던가 혹은 숙박을 하고 나갔는데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혈흔 같은 걸 봤다, 의미심장한 걸 봤다, 이상한 걸 봤다 라는 기억을 갖고 계신 주인분들, 호스트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물론 억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고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분명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CCTV의 의문점, 어디로 사라졌을까에 대한 의문점, 저는 그 부분보다 어떻게 이 집 근처 안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그 시기 당시에 바로 이 실종된 이 아파트에서 에어비앤비를 직접 운영하신 분이 있다면 꼭 저희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앞에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조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스테리한 부분, 의문점인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장 씨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장 씨를 데리고 오는 방법, 자발적으로 안 들어올 거고, 그럼 방법은 증거를 보완해야 되는 건데 혹시 이런 부분이 빠져있지 않을까를 찾고 싶어서 오랫동안 확인을 해봤던 거였고, 그 중에 방법이 하나 나왔던 게 바로 에어비앤비의 가능성이었던 거예요. 이 에어비앤비가 어떻게 많이 이제 시스템이 운영이 되냐면, 예를 들자면 사실 이제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월세 계약을 해놓고, 원래 불법이죠. 월세를 렌탈로 돌리면 불법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가 광안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이런 성수기가 되면 사람들이 엄청 몰려서 모든 가격이 올라가요. 1박 비용들이. 그러니까 이런 뭐라 그럴까, 지역적 특색이긴 한데 광안리가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렌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나 있어요. 뭐 일반 집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많이 발전은 돼 있죠. 공식적으로 이제 신고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거기를 뭐 사가지고 직접 뭔가 숙박 시스템으로 변경을 시켜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월세 렌탈은 사실 불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그 명세 자기 집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도 불법이고, 원래 자기 집여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그 신고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경찰 조사에 따르면 누가 거기 거주해 있네.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사는 게 아니거든. 이거 어떤 소린지 알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건 아닌데 자기가 월세를 내놓고 렌탈 돌리고 있다. 경찰에 가서 여기 거주자 확인해봤더니, 경찰은 분명히 다 확인해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그 아파트 내에 있는 전세 월세 계약자들도 다 확인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실제 사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해놓고, 근데 그걸 얘기할 수 없죠. 얘기하면 불법이니까. 아, 사실 제가 월세 계약만 하고 렌탈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그 집안, 그 집 주인하고 계약 해지 사유도 돼요. 이게 이제 그 불법으로 돌린 거니까. 그럼 이제 월세 이상의 금액을 자기가 이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입장인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끼게 되는데, 관광지에서 많이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데가 아니라 대부분 약간 번화가, 뭐 서울도 많이 있고요. 이런 광안리, 해운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에서 많이 있게 되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신고도 많이 돼 있고 이제 정상적인 사업자로 운영되는 데가 많은데, 예전에 특히 2016년 이때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을 받고 이제 그 호스트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데, 누군가와 어떤 연락을 했을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증거라도 나오길 바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장 씨의 신원을 오픈할 수가 없어요. 장 씨가 뭐 입금했다는 기록이라던가 장 씨가 연락을 했다라는 기록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에어비앤비가 수사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좀 확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혹시 이 근처 그 아파트여도 괜찮아요. 거기서 하신 분이 있다면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CCTV에서 사라졌지?만 집중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었어요. 그건 어쨌든 생존 신호가 그 뒤에도 포착이 됐으니까 그 집에서 나온 건 맞아요. 그 아파트 내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우리가 지금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그것도 어차피 경찰이 다 조사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확인을 해보고 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에어비앤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그래서 혹시라도 기억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꼭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거고요. 외국에 살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증거나 그 흔적이라도 나온다면이에요. 예를 들자면 2016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뭐 이 아파트에서 에어비앤비를 했는데 꽤나 오랫동안 투숙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억하실 수도 있고, 이 근처에서 했을 수도 있다라고 기억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거에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뭔가가 좀 흔적이 나와보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누군가의 그 기억, 누군가의 용기가 좀 필요하다라고만 알아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